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이메일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그 정도로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대검 청사로 출근하는 문무일 총장에게 기다리던 취재진들이 법무부가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반대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문 총장은 유선상으로 보고받기로는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좀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총장이 본인 직접 판단이 아닌 보고라는 단어를 빌려 그 정도로는 안 된다, 불충분하다는 뜻을 피력한 겁니다. 앞서 박상기 장관은 어제 오후 전국의 검사장들에게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박 장관이 제시한 보완책은 크게 4가지 정도입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 권한 확대, 경찰이 불송치하고 1차 수사 종결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사건 송치 요구 권한,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권한 강화,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 제한 심층 검토 등입니다. 죄명과 무관하게 공범 및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관련 범죄는 모두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검사 기소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박 장관의 워딩입니다. 박 장관으로서는 이 정도면 검찰도 수용하겠지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오산이자 오판이었습니다. 문 총장이 대검 출근길에 진을 치고 있는 취재진에 박 장관이 제시한 보완책은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한 걸 보면 말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 지휘 폐지와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이 두 줄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검찰과 경찰은 지휘하고 지휘받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하는 동등한 수평적 관계라는 전제 위에 기반합니다. 경찰 수사권 오남용이니 이러니 저러니 뭐니 해도 검찰과 경찰이 동등하다는 이걸 액면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진정한 속내이자 본심 아닐까 하고 문 총장의 오늘 발언은 이런 검찰 기류가 그대로 반영된 답변으로 봐야 합니다. 관련해서 문 총장은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이나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좀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두 근간에 대해 다시 좀 더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검찰 패싱과 검찰 저항 논란에 대해 박 장관은 어제 그렇지 않다는 해명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언론에서 검찰이 실제보다도 크게 반발하는 것처럼 보도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검찰과 항상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 박 장관의 말입니다. 항상 소통했다는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타고 발의된 마당에 이제와 새삼 법안 다시 논의하자고 나서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실제 검찰 패싱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검찰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저항일까요?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특별 대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검찰 자업자득이라는 취지로 검찰은 개혁 대상이라는 점을 다시 분명히 강조한 마당에 검찰이 다시 논의 중심에 서는 게 약간 희한하기도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엉뚱한 부분에 손을 댔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천명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공수처 법안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들을 되짚어봤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 기자입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국민들은 내부 비리, 정치적 중립성 미흡, 과잉 수사, 반성하지 않는 자세 등을 꼽고 있다. 2017년 7월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검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환골탈태를 다짐합니다.
2018년 1월 신년사에선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는 수사 시스템 개선 문제라며 검찰이 경찰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힙니다. 2018년 3월 막 출범한 국회 사개특위 업무보고에 참석한 문 총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검찰이 많은 권한을 가진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역시 전향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다만 수사권 조정은 국가기관 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기본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 기본권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단서로 깔아둡니다. 2018년 6월 청와대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문이 발표됩니다. 골자는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 부여,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같은 내용들입니다. 검찰 입장에선 차포 다 떼준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정부 합의문 발표에 동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번 합의문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따른 산물이라고 검찰의 대못을 박습니다. 2018년 11월 국회 사개특위 업무보고에 다시 참석한 문무일 총장은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해 동의하지 못할 부분이 많다며 기존 유화적이고 전향적 입장에서 180도 돌아서 절대 불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올해 신년사에서도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논의 관련 검찰의 역할을 주문하며 전의를 다집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과 전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문 총장과 검찰은 그야말로 허를 찔린 모양새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반발하는 검찰을 향해 검찰은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지금까지 놓쳤다며 검찰은 보다 겸허하라는 돌직구를 공개적으로 날립니다. 그리고 임기를 2달 남긴 임기 말년 문 총장은 대통령의 돌직구에도 아랑곳 없이 신속 처리 법안 지정 법안들은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소신을 밝힙니다. 문제의 원인이 아닌 엉뚱한 부분에 손을 댔는데 사정기관 수장 검찰총장으로서 어떻게 반발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이 문 총장의 항변입니다.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검찰 권력 분산을 이유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7.3%로 반대 30.9%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문제의 원인이 아닌 엉뚱한 데 손을 댄 것이라는 말 한마디로 청와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회를 전부 엉뚱한 일이나 벌인 기관으로 전락시켜버린 문무일 검찰총장.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위한 우국 충정일까요? 국민 기본권으로 앞을 가린 뿌리 깊은 검찰 조직 이기주의일까요? 엉뚱하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법안의 결말이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치입니다. 뇌물과 성범죄 등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오전 10시쯤 법원에 나온 김 전 차관은 윤중천과 아는 사이인가, 금품을 수수한 적이 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고 아무 답변 없이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앞서 김 전 차관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에서 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포함해 총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가법상 수수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으로 검찰을 고민하게 했던 공소시효 문제가 해결됩니다. 구체적으로 김 전 차관은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을 도와준 인사에게 성의 표시를 하라며 윤 씨가 건넨 500만 원을 받았고 무슨 떡값이 몇 천만 원씩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현금 2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8년 초에는 윤중천 씨의 예의 그 강원도 원주별장에 걸려있던
감정가 1,000만 원짜리 서양화 한 점을 가져간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김 전 차관은 자신에 대한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이모 씨가 윤중천 씨에 줘야 할 상가 보증금 1억 원을 윤중천 씨가 받지 않도록 포기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성접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일종의 입막음을 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돈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윤중천 씨와 보증금 분쟁을 겪었던 이 씨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들어가 김 전 차관을 모시라는 윤 씨 지시를 받고 2006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매주 두세 차례 김 전 차관을 모신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원치 않는 성관계와 원치 않는 동영상 촬영이 일어났다며 2014년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그러나 김 전 차관을 2차례 무혐의 처분하며 성범죄 혐의에 면죄부를 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엔 성접대가 실제 있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장에 액수가 특정이 안 되는 뇌물로 적시했습니다. 윤중천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씨 등 여성 6명이 성접대를 하도록 했다고 진술하며 원주 별장과 속초 골프장 내 숙소, 역삼동 오피스텔 등 성접대 장소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에서 2011년 또 다른 사업가 최모 씨를 이른바 스폰서로 두고 3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 내용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증거 인멸 등을 사유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검찰은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일단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액면만 놓고 보면 검찰이 수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이렇게 일사천리로 수사를 잘 하는데 2013년과 2015년엔 왜 범죄 증거가 없다며 2차례 불기소, 면죄부를 줬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그때는 복잡하게 뇌물까지 털 필요도 없이 특수강간까지 아니어도 일반 성범죄만 가지고도 공소시효가 살아있어 충분히 처벌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검찰은 영민한 목표의식에 불타는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해 법원을 이잡듯 샅샅이 뒤졌다.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300여 페이지가 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무소불위의 검찰이다. 사법행정권남용 재판거래 피고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할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검찰이 무소불위라는 게 검찰 수사를 겪은 전직 대법원장의 검찰에 대한 평가입니다. 무소불위, 하고자 하면 하지 못할 바가 없다.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문무일 총장이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한 말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 하고자 하면 못할 바가 없는 조직, 그동안 어디였을까요? 무소불위의 검찰은 자정 능력이 전혀 없다. 검찰 외부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검찰 내부 임은정 부장검사가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며 한 말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속전속결, 신속하고도 단호한 수사와 그 성과가 마냥 좋게만은 보이지 않고 삐딱하게 보이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무소불위 검찰이 그때는 왜 못하고 또는 안 하고 지금은 왜 이렇게 잘하는 걸까요? 수사 실력을 사람 봐가면서 분위기 봐가면서 발휘하는 조직이라면 그 실력만큼, 실력이 뛰어나면 뛰어난 만큼 더 위험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네, 검찰 관련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영장 항고죄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영장 항고죄 관련 토론회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영장실질심사 관련해서 영장 발부 또 기각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오랜 갈등, 힘겨루기가 있어 왔는데요. 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영장 항고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입니다. 네. 검사 출신인 국회 법사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렸고요. 네. 또 법무부 검사와 서울중앙지법 판사,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서 이 영장 항고제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를 했습니다. 네. 비슷한 사건에 대해 판사에 따라 또는 지역별로 영장 발부 결과가 달라 사법 불신까지 초래되고 있다.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해서 사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조응천 의원의 설명입니다. 네. 영장 항고제 좀 낯선 단어이기도 한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제 영장이 기각된 이 빅뱅 전 멤버 승리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제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네. 이에 이제 뭐 승리가 승리했다라는 식의 이제 영장 기각을 비판하는 여론이 굉장히 상당한데요. 네. 이렇게 영장 기각에 검찰이 승복하기 어려울 때 네. 영장을 기각한 1심 법원보다 더 높은 상급 법원의 영장 심사를 이제 다시 한 번 더 해달라라고 청구하는 게 영장 네. 항고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뭐 영장 기각에 불복할 경우에는 검찰이 재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일단은 이 부분이 굉장히 미묘하면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 네. 일단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이제 기존 수사 내용의 추가 수사를 통해서 네. 이제 플러스 알파를 담아서 영장을 보완하고 다시 이제 청구를 해야 됩니다. 네. 네, 하지만 영장 항고는 이런 추가 수사, 뭐 영장 보완 이런 거 없이 네. 이제 청구된 영장에 대한 법적 판단은 이제 상급 법원에서 다시 한번 심리를 해달라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장 재청구를 하더라도 영장이 기각된 법원에 다시 청구를 해야 하는데 네. 이제 한번 영장을 기각시켰던 법원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게 쉽게 영장 발부를 해주겠냐 또 안 해줄 거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네. 실제 2006년 론스타 사건 당시에는 이제 체포와 구속영장이 12차례나 기각이 되면서 네. 법원과 검찰의 이제 감정적 대립이 굉장히 극한으로 치달았고요. 네. 바로 얼마 전에도 이 사법농단 수사 관련해서 이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이 압수수색 영장들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의적인 영장 기각을 좀 방지를 하려면 이제 영장 항고제 도입이 시급하다라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네. 뭐 영장 항고제가 도입되면 자의적 영장 기각이 방지된다는 건 어떤 논리인가요? 네, 영장 항고제는 현재 단심인 영장 판단에 대한 이제 일종의 이심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한 번 판단으로 끝나는 것보다 두 번 판단을 받는 게 당연히 이제 판단을 하는 재판부나 또 판사 입장에서도 신경이 네. 이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제 더욱 더 신중하게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네. 없고요. 또 이를 통해서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이제 영장 기각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네. 뭐 법원 입장은 어떤가요? 영장 이심제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제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또는 기각하는 이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에 대해서는 네. 이제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복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 재판과 기각 재판 및 구속 적부심에 의한 석방 결정은 형사소송법 조문 체계상 항고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게 오늘 발제를 맡은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 영장 항고제 이거 도입하려면 형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2006년에도 네. 국회에서 이제 영장 항고제 도입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네. 영장 항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검찰과 현재 이제 영장 재청구로 충분하다. 뭐 검찰권을 강화할 속셈이냐라는 네. 이제 법원 입장이 이제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실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네. 뭐 오늘 토론회에서 그러면 뭐 진전된 논의나 새로운 제안 같은 게 있었나요? 뭐 새롭다기보다는 이제 네. 영장 항고제를 도입을 하려면 이제 피의자에 대한 조건부 석방 제도도 이제 함께 도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네. 이제 2006년 당시에도 나왔던 의견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영장 심사를 이제 두 번을 하면 피의자가 구금돼 있는 기간이 이제 길어지는 만큼 네. 이제 구속 대체 처분을 먼저 마련을 해놓고 영장 항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구태회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말입니다. 네. 뭐 다른 나라들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장 항고가 가능한 미국, 독일, 뭐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는 네. 영장 심사 단계부터 이제 구속 대체 처분을 부과해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항고제 도입과는 별개로 뭐 보험
보증보험 증권 등 굉장히 다양한 보석 조건을 활용해서 네.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이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참가자들의 의견입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이 영장 판사의 자의적 판단을 견제하고 네. 또 구속 사유에 대한 일관된 선례를 이제 만들어 놓음으로써 영장 발부의 형평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 이제 확보 차원에서 네. 영장 항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는 참가자들이 공통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네, 뭐 누군 구속하고 누군 안 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말이 안 나오게 관련 제도들이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또래 중학생을 가학적인 방법으로 집단 폭행해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남녀 청소년 4명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 소년범에게는 이례적인 최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갈수록 흉포해지는 소년범죄, 관련해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뜨거운 감자인데요. 국회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점검해봤습니다.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장한지 기자입니다.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사망케 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14살 A군과 16살 B양 등 10대 청소년 4명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 장기 징역 7년에서 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14살 C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폭행 당시 C군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하의를 벗게 하는 등 극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가학적인 폭행을 피해 달아나다 C군은 결국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장시간에 걸친 피고인들의 가혹행위에 극심한 공포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혔다. 끔찍한 사건을 실행한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이들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만 14세에서 16세의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미성년자인 소년에 대해서 상당히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해서 항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들의 형량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지겠지만 만일 올해 만 14살이 지난 A군이 14살 미만이었다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14살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이기 때문입니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서울 관악산 집단폭행, 인천 아파트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등 아동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는 이제 아이들의 장난 수준으로 절대 볼 수 없을 정도로 흉포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는 현재 여야를 불문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소년법 일부 개정안이 6건 발의돼 있습니다. 현재 14세 미만 촉법소년 연령을 장제원, 김도읍, 이석현 의원안은 만 12세 미만으로 박덕흠, 강효상, 김경진 의원안은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앞다퉈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막상 법안 논의는 정체된 상황입니다. 소년법 취지 자체가 아동 청소년 범죄는 처벌이 아니라 교화나 선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인 만큼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어 소년법 개정 찬반 대립이 팽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 현행 소년법을 손볼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과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날로 흉폭해지는 소년범죄에 국회가 어떤 접점과 해결책을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는 이른바 유령 국민이라 불리는 호적이 없는 사람들, 무적자 구조 사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주인공의 삶 자체가 웬만한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 굴곡지고 기구하다고 합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1948년생 올해 71살인 길모 할머니의 기구한 삶은 할머니가 만 5살이던 195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길거리, 과자를 사오겠다며 기다리라던 엄마는
날이 어두워져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내 엄마는 너를 버리고 간 것이다. 어둑해진 길가에 홀로 울며 서 있던 5살 여자아이는 그렇게 생면부지 아주머니 손에 이끌려 어디론가 데려가졌습니다. 고된 식모살이의 시작이었습니다. 고아로서의 삶은 순탄과는 거리가 한참 멀었습니다. 1966년 17살이 된 길씨는 식모 일을 하던 주인집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유흥업소로 흘러들어갑니다. 살면서 만난 이런저런 사람들은 남자건 여자건 자신을 때리며 착취하거나 속여서 돈을 훔쳐 달아나거나 대충 그랬습니다. 그렇게 험하고 힘들게 살아오던 길씨는 1980년 5월 광주 전남도청 즐비한 시체를 붙들고 오열하는 유족들을 보고 성매매의 굴레를 끊기로 결심을 하고 그 길로 목포를 거쳐 제주로 들어갑니다. 제주도에 정착한 길씨는 과수원이나 목장 일에서부터 식당 일, 폐지 줍는 일, 온갖 굳은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홀로 열심히 사는 길씨가 주민등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웃들은 틈만 나면 어떻게 해보라고 권유했고 길씨는 마침내 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2017년 초 허리 통증이 너무나 심해 병원을 찾았는데 주민등록이 없어 병원 보험 치료를 받을 수가 없자 주민등록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통증도 너무 심하시고 이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간간히 치료를 받아오시다가 자기 이제 신분 주민등록 번호가 있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오셔가지고 출생신고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르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호적도 없는 상황. 이런 무적자가 길씨 할머니에게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게 공단의 설명입니다. 아직 구제받지 못하는 무적자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중장년이 될 때까지 구제받지 못하고 길거리나 병원을 떠도는 무적자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이들 다수는 사회와 격리돼 혼자 살아가고 있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무적자 할머니에게 주민등록을 찾아주겠다는 공단의 노력 끝에 할머니는 2017년 7월 제주시청에서 가족관계 등록부 부존재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족관계 등록 창설 허가를 법원에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옛날 엄마에게 버림받은 5살 때 처음 자신을 데리고 간 아주머니 성이 길씨였다는 것을 희미하게 기억해내고 본인의 성을 길씨로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했습니다. 2017년 8월 1일 할머니는 마침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어나 처음 69년 만에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을 손에 쥐어보게 된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병원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던 할머님이 69년 만에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어 다행이었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끼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길씨처럼 사회와 격리돼 법적인 보호 없이 살아가고 있는 무적자들이 많다며 앞으로도 전국의 무적자들을 찾아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찜질방의 외국인 통역 등 안내데스크 업무로 입사해 일하던 중 회사의 부당 행위를 지적하자 어느 날 갑자기 업무를 알지도 못하는 기관실로 전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오늘은 회사의 부당 행위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이모 씨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에 있는 한 대형 스파에서 저녁 8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외국인 손님을 위한 통역 및 안내원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년여간 근무한 이 씨는 회사에 야간 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갑자기 이 씨가 근무하는 시간 동안 발생했던 4차례의 분실 사건을 문제 삼아 이 씨에게 감봉 3개월 처분과 기간실 근무 전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 씨는 출근을 거부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를 신청했고 노동위는 부당전직을 취소하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마지못해 이 씨를 원래 업무로 복귀시키기는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근태를 문제 삼아 이 씨를 해고해버렸습니다. 이에 이 씨는 다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다시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4건의 도난 사건 범인이 이 씨라며 이 씨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형사 고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도난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됐고 행정소송도 이 씨가 승소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회사와 다투는 동안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 근처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법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용자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뢰자의 주장에 공감했고 부당전직 기간의 임금과 부당전직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부당전직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정신적 피해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항소심에서 특별한 증거도 없으면서 이 씨를 절도범으로 고소하는 등 회사의 악의적 부당행위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음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공단은 이와 함께 회사의 부당행위는 야간수당 청구에 대한 보복 측면에서 행해졌고 사측이 이런 악의적 부당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란 점 등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전직 명령에도 일정한 한계는 있어야 되는데 의뢰자가 가장 근무하기 어려운 직위로 전직을 명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분실 사건으로부터 한참 지난 뒤에 의뢰인을 형사고소했다는 점도 이에 항소심은 공단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는 이 씨에게 부당전직 기간 3개월간의 급여와 위자료 100만 원 등 1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불법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사용자에게 부당전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고 의뢰자의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내렸습니다. 판결은 회사가 상고를 포기하며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소송을 진행한 유근성 변호사는 부당전직과 부당해고 등 사용자의 악의적 인사권 남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부당인사 기감 임금뿐 아니라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폭넓게 인정하고 액수도 상향,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전두환 씨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광주를 방문해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로이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어제 광주지법에서 전두환 씨 재판이 열렸는데 전두환 씨는 불출석했죠? 네, 전 씨는 5.18 때 헬기 네. 사격이 있었다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등 그 돌아가신 분의 그 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전 씨는 이제 고령과 노안 등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서 오늘 네.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 그 5.18 당시에 네. 그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시민 5명의 이제 증인 신문이 오늘 6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요. 네. 이들은 5.18 당시에 해군 군의관, 육군, 그리고 또 항공여단 정비병 등 군인 출신 3명과 또 민간인 2명으로 구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980년 5월 21일 오후 네. 무렵에 광주 천병과 그 전남대병원 인근 옛 공용터미널 부근에서 이 500MD 기종으로 추정되는 헬기가 뭐 총을 쏘는 것을 봤다거나 네. 피해를 당했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네. 이들은 공통적으로 드드드득하고 연발 사격하는 소리가 났고 불빛이 번쩍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지상 사격이나 헬기 소음을 착각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헬기가 제자리에서 놀며 사격하는 것을 봤다. 총알이 위에서 아래로 가로수를 관통해 잎이 우수수 떨어졌다. 헬기 동체 왼쪽에서 발사되는 것을 봤다고 헬기 사격을 확신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는데요. 네. 이제 헬기 사격은 없었다라는 이 전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굉장히 비분간개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계엄군 발포 직전에 광주를 방문해서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뭐 국회 증언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5.18 당시 그 광주 제1전투 비행단 주둔 주한미군인 501 여단에서 네. 정보 요원으로 근무했던 김용장 씨와 또 이 보안서 505 보안부대 수사관으로 근무했던 허장환 씨의 이제 특별 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 정오쯤 K-57 제1전투 비행단 비행장에 와서 네. 정호용 특전사령관 또 이재우 505 보안대장 등 74명이 회의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이 전두환의 방문 목적은
사살 네. 명령이었다고 생각된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 씨가 광주를 왔다는 이 1980년 5월 21일은 네. 계엄군이 이제 시민군을 향해 발포를 개시한 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두환과 정호영 특전사령관 등의 회의 직후에 이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발포를 개시한 만큼 이 전 씨의 사살 명령이 있었다고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인 추정이라는 게 허정환 씨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네. 이게 단순 발포 명령이랑 사살 명령은 완전히 다른데 사살 명령이라는 단어를 지칭한 뭐 이렇게 이유나 배경 같은 게 있나요? 이런 점에 대해서 이 김용장 씨는 네. 발포 명령과 사살 명령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네. 이제 통상의 이 발포 명령은 상대방이 총격을 가했을 때 방어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계엄군의 사격은 네. 이런 방어 차원의 총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공격 차원의 총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발포가 아닌 사살 명령으로 봐야 한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이렇게 함께 증언에 나선 이 허장환 전 보안사 특명부장도 네. 계엄군 사격을 제가 직접 목도를 했다. 네. 안자수와 자세에서의 이 사격은 절대 자위적인 것이 아니었다. 전두환이 사살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김용장 씨와 허정환 씨는 또 일부 구구 인사들이 네. 제기하는 이 북한군 침투설에 대해서는 네. 전두환이 허위 날조한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네. 600명의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왔다는 주장은 미 정부망이 완전히 뚫렸다는 얘기인데 네. 당시 한반도에서는 2대의 위성이 북한과 광주를 집중 정찰하고 있었다. 북한군이 미국의 첨단 감시망을 피해 들어오는 건 불가능했다라는 것이 이 김용장 씨의 설명입니다. 네. 이제 거꾸로 이 김용장 씨가 편의대라고 불렸던 이 남한 특수부대 요원이 네. 시민군 틈에 섞여서 사태를 교란하거나 이제 악화를 시켰고 네. 이들 남한 특수군 수십 명을 이제 실제로 목격을 했고 관련 보고서도 올렸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또 시신을 소각하고 또 공수부대에 의한 성폭행 등도 이루어졌다고 아울러 증언까지 했습니다. 이게 뭐 그런데도 북한군 침투설 뭐 이런 5.18 부적 역사 왜곡 발언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데 이거 뭐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일단은 뭐 역사 왜곡 망언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군 침투설 등은 공개적으로 주장을 해도 이런 허위 주장으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네.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죄 처벌도 불가능하고요. 네. 이제 현행 형법으로는 허위라도 주장 자체가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외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제 유럽 국가들은 이제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제 네.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법들을 두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 나치 범죄 당사자인 독일은 네. 이제 나치 범죄를 옹호할 경우에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홀로코스트 범죄를 찬양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걸 부인하거나 경시한 경우에도 이제 모두 처벌이 되는데요. 네. 유럽의 전체를 봐도 유럽연합 그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 행위 방지 협약을 통해서 네. 뭐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 범죄 등을 부인하거나 축소할 경우에는 네.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나아가 오스트리아에서는 이 나치 부인 행위 처벌에 이제 머무르지 않고 네. 반인륜 범죄 등을 이제 인쇄물이나 뭐 방송 등에 배포한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 또 10년 이하 징역형이 처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이제 프랑스에서도 인종주의나 외국인 혐오 행위 처벌에 대한 법률을 따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우리나라도 역사 왜곡 처벌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지난 2월 이제 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네. 3당을 공조로 우선 이 5.18에 관한 악의적 역사 왜곡을 이제 징역형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네. 골자로 한 5.18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네. 이제 5.18 39주기인 올해 5월 18일까지는 처리를 하겠다라는 네. 것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었는데 네. 실제 처리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닷새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이른바 달창 발언으로 정가와 온라인이 시끌시끌합니다. 법적인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나경원 원내대표 달창 발언 이게 뭐 어디서 나온 건가요? 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취임 네. 2주년 특별 대담을 가졌습니다. 네. 이때 대담 진행자로 나선 송현정 KBS 기자가 네. 대통령의 발언을 끊는 등 공격적인 질문과 태도 논란으로 무례하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일었는데요. 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대구에서 열린 한국당 장외 집회에서 송 네. 기자를 지칭하면서 네. KBS 기자가 요새 문바 달창들에게 공격받았다며 기자가 대통령에게 좌파 독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도 못하냐고 발언했습니다. 네. 뭐 문바는 뭐 어쨌든 들어는 봤는데 달창 이건 또 뭔가요? 문재인 대통령의 성문,
영어로 달을 본떠서 달빛 기사단이라고 불리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네. 일부 극우 네티즌들이 달빛 창녀단, 줄여서 달창으로 속되게 비하해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이건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창녀라고 여성과 뭐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다 싸잡아서 비하하는 말인데 이거 좀 생각이 달라도 뭐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파문과 비판이 이제 일파만파 커지자 네. 같은 날 오후 부랴부랴 사과문을 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자를 지칭하는 과정에서 그 정확한 의미와 표현의 구체적 유래를 전혀 모르고 특정 단어를 썼다면서 인터넷상 표현을 무심코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나 원내대표는 이어서 결코 세부적인 그 뜻을 의미하기 위한 의도로 쓴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뭐 단어는 아는데 뜻은 몰랐다는 해명인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가요? 네, 민주당도 대동소이합니다. 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성 혐오적인 일베 용어를 사용해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네. 그가 사과한다고는 했으나 과연 사과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어서 달창이라는 누가 봐도 생경한 단어를 법관 출신인 나 원내대표가 모르고 썼다는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면서 네. 그의 말대로 의미를 모르고 썼다면 사리 분별력이 없는 것이고 네.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이면 교활하기 그지없는 것이라고 이해식 대변인은 질타했습니다. 네.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별도의 논평을 통해서 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 제기 해명과 관련해서 네. 판사 출신 나경원 원내대표의 변명은 2007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대변인으로서 주어는 없다라는 명언을 남긴 것을 떠오르게 한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네. 표현의 의미와 구체적 유래를 전혀 모르고 썼다. 모르고 쓴 게 더 한심한 일인 걸 아직도 모르시네. 세상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향후 법적 대응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오늘 하루 종일 시끌시끌하던데 국회가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게 되나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성립이 어렵습니다. 네. 명예훼손의 경우 특정 대상에 대해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요. 네. 이제 달창, 창녀라는 표현이 이게 사실 적시인지도 이제 볼 수가 없고 네. 누구를 적시해서 창녀, 달창이라고 이제 적시한 건지도 모호해서 피해자 특정도 어렵습니다. 네. 관련해서 최한승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집단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지만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집단이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그 경계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 같은 이유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도 승소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네. 이게 뭐 5.18 망언도 그렇고 뭐 아님 말고식 이런 망언들 뭐 제재할 다른 방법이나 그런 수단 같은 거는 법적으로는 전혀 없는 건가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국회의원의 자질 부족이나 함량 미달에 네. 대해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 소환제는 선출직 공직자가 네. 법을 위반한 거나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당한 언동 등을 했을 때 네. 이제 유권자인 국민이 소환을 발의하고 투표해서 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네. 관련해서 청와대 게시판에도 국민 소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해당 청원에는 오늘 오후 기준 15만 명 넘게 이제 동참을 네. 하면서 마감일인 24일까지는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국회는 현재 여야 모두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 놓고 있기는 한데요. 네. 워낙 예민한 문제고 개헌과 맞물리는 문제여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뭐 아무튼 좀 지켜봐야겠는데 국회는 진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스승의 날인 오늘은 국제적으로는 간호사의 날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국회에선 오늘 열악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슈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 뭐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토론회인가요? 네, 오늘 토론회는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토론회로 네.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와 김상희,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와 의료기관 또 법조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간호사들의 노동환경 처우를 개선하자라는 취지의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 법률방송은 지난 2017년 10월 서울대병원의 갑질이라는 제목의 일련의 단독 보도로 태움이라는 단어로 상징되는 이 간호사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과 병원 갑질을 고발한 바 있는데요. 네. 또 이어서 지난해 2월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했던 박선욱 간호사가 네. 입사 3개월 만에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면서 이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와 열악한 환경이 큰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간호사도 사람이다, 뭐 간호사를 좀 더 돌봐주세요 같은 청원글이 빗발치기도 했는데요. 네. 그때만 반짝하고 이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올해 1월에도 서울의료원의 한 간호사와 또 전북 익산의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이제 연이어 목숨을 끊는 등 간호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고 박선욱 간호사 같은 경우는 당시 산재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일단 박선욱 간호사는 최근 이제 네. 산업재해 피해자로 인정을 받기는 했습니다. 네.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정확히 1년하고도 19일 만인데요. 네. 오늘 발제를 맡은 권동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노무사가 네. 해당 이제 산재 판정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산재 판정문을 보면 긴박한 업무 수행이 고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간호사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로 적절한 교육이나 지원 등이 없는 채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미루어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게 산재 판정문 내용입니다. 네. 근데 한마디로 이제 업무는 과도한데 뭐 제도적인 지원이나 뒷받침이 없는 굉장히 후진적이고 또 열악한 병원 시스템으로 인한 참사라는 게 이 권동희 노무사의 말입니다. 네. 이게 뭐 병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재발 방지책이나 개선책 같은 거는 마련된 게 그 위에 없나요? 네, 일단 의료인 자살률은 OECD 같은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주요적인 사회적 이슈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이런 OECD 국가 가운데서 이제 자살률이 가장 높지만 간호사의 뭐 자살률이 얼마나 되는지 체계적인 조사나 자료가 없다는 게 오늘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지적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병원들 특히 이제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병원 이미지 때문에 간호사 자살 같은 것을 쉬쉬하면서 네. 사건 은폐에만 급급하다는 게 이제 오늘 발표자로 나선 김경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 분회장의 주장입니다. 네. 정부도 이제 고 박선욱 간호사처럼 이제 산재로 인한 사망이면은 고용노동부가 이제 특별 근로 감독을 통해서 직접 네. 현장에 나가서 뭐 이제 현장을 파악하고 또 재발 방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오늘 토론의 참가자들의 성토입니다. 네. 국회에서 뭘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네, 일단은 국회에서는 오늘 토론회를 주최했던 이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병원 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이 이제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일하는 사람이 불행한 곳에는 뭐 행복이 깃들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윤소아 대표의 말인데요. 네. 이제 법안은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노동 실태를 국가가 책임지고 정기적으로 파악을 해서 네. 이제 종합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또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 등 조치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늘 7월부터 시행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일단 뭐 법적인 토대는 어느 정도 갖춘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가요? 일단 법적인 토대는 갖췄는데 이제 네. 문제는 정부와 일선 병원의 개선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 이제 간호 인력의 뭐 수급 관리, 업무 범위 그리고 뭐 업무 범위와 배치 기준, 양성 체계, 또 근무 환경 개선 등 이런 간호 정책 네. 전반을 담당할 이제 간호 정책 TF 조직이 신설이 됐는데요. 네. 이제 이 TF를 기반으로 뭐 체계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또 이를 통한 이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게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견입니다. 네. 근데 더불어서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인력의 문제다 보니까 네. 이제 인력 확충이나 뭐 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운영 중인 이 교육 전담 간호사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제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병원 차원의 이제 태움 문화 개선 방안 마련 그리고 시행이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뭐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인데 윤소아 의원 말처럼 일하는 사람이 불행하지 않도록 환경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난달 11일 헌재가 낙태죄 처벌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한 달 남짓 지났습니다. 관련해서 인터넷엔 법적 공백 상태를 틈타 낙태 유도 약품을 파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심층 리포트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위터 검색창에 낙태약이라고 쳐봤습니다. 관련 게시글들이 주르륵 뜹니다.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는 알약, 병원 가지 않고 집에서 낙태 가능 등의 홍보 문구들이 눈에 띕니다. 구글 검색창에 낙태약이라고 쳐도 어렵지 않게 낙태약을 판다는 곳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낙태약을 판다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미프진이라는 낙태약 구입 및 후기를 클릭해봤습니다. 7주 가격 36만 원, 10주 가격 56만 원이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7주 이전이나 10주 미만 두 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바로 구매하기로 이어집니다. 이후엔 이름과 간단한 연락처, 낙태약을 배송받을 주소지를 입력하고 약값만 송금하면 끝입니다. 사이트에 들어와서 구매하기까지 불과 몇 분밖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낙태약 판매 사이트에선 접속하자마자 전문 약사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먼저 카톡을 보내옵니다. 임신 10주가 지났다고 했지만 이 전문 약사는 상관없다며 낙태약 구입을 권유합니다. 낙태약 불법 판매가 온라인을 통해 버젓이 횡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의약품을 온라인상 유통하는 것들은 법으로 이제 금하고 있는데 어쨌든 의약품들은 이제 온라인상으로 거래되는 건 안 되고 약국에서만 이제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해당 의약품들은 아직 국내 시판 허가도 받지 않은 약이지만 이를 단속해 처벌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낙태죄 자체는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데다 직접 낙태 행위가 아닌 낙태약을 팔거나 사는 행위의 경우 관련된 법률 조항이나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낙태에 도움이 되는 약품을 거래했다고 해서 그 처벌할 수 있는 또 그 형벌 조항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 거래가 불법 거래인 거는 확실한데 그걸 팔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처벌할 수 있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더 큰 문제는 약품의 안전성입니다. 실제 지난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발표에 따르면 낙태약 사용 경험자 3명 가운데 2명 이상이 약물 부작용이나 낙태가 제대로 되지 않아 2차 수술을 받는 등의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나 처방 없이 낙태약을 복용하는 건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는 것이 의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경고입니다. 부진만 갖고는 종결이 안 돼요. 종결이 절대 안 돼. 그럼 계류이산으로 애가 죽은 상태로 뱃속에 계속 있게 되면 썩어. 그럼 폐혈증이 생길 수가 있죠. 잘못 이용하면 독이 들 수 있는. 더구나 인터넷을 통한 낙태약 거래는 해당 약품이 정품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어 임산부 본인을 위해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반드시 병원 내에서 확인하고 약물 투여하고 그 다음에 48시간 후에 애가 빠져나온 거 확인하고 나서 그렇게. 이처럼 낙태약 불법 판매가 온라인에서 횡행하고 있지만 경찰이나 보건복지부, 식약처 모두 단속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단속과 처벌 근거 규정 마련 및 낙태약 불법 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국회에선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 등 공동 주최로 게임 이용 장애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게임 중독 문제를 다룬 토론회인데요. 관련해서 WHO 세계보건기구는 오는 20일 열리는 총회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임 중독,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처럼 질병으로 봐야 할까요? 어떨까요?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입니다. 넷플릭스의 6부작 드라마 블랙미러입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게임 천재들이지만 몰입이 지나쳐 가상현실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종의 게임 중독 증상을 보입니다. One of us is going over. 가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올해 초 뉴질랜드에서 벌어진 이슬람 사원 총기 난사 사건 가해자는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 빠져 게임을 통해 살인 훈련을 하고 실제 현실에서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멀리 해외로 갈 것도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선능력 칼부림 사건도 서든어택이라는 게임 이용자들이 가상 공간이 아닌 실제 현실에서 충돌한 현실 피해, 이른바 현피 사건입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범인도 하루 5시간 이상 게임에 빠졌던 범인이 게임이 방해받는 것을 참지 못해 벌어진 일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게임 속에 빠져 사는 게임 중독을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처럼 질병으로 분류해 적절한 치료를 통해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인 의지로 통제하지 못하고 사회적 피해와 무리를 일으키는 만큼 질병으로 분류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찬송 쪽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그 사용 자체가 굉장히 자꾸 부정적인 문제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막 자꾸 무슨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걸 줄여야 되잖아요. 사실 그러면 근데 줄이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그거를 좀 집착적이고 강박적으로. 이와 관련 실제 지난 19대 국회에선 연세대 의대 교수 출신 당시 신희진 의원이 게임 중독 등을 질병에 포함시키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중독은 중독으로 인한 뇌 손상, 우울증 등 중독자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폭행, 강도 및 살인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한다는 것이 법안 발의 배경입니다. 19대 국회 손인춘 의원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별도로 발의했습니다. 일명 손인춘법은 게임업계 연매출의 1%를 게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부담금으로 걷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든지 간에 의학적이든 뭐든 간에 개입은 분명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행동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 행동을 바꿀 수가 없어요, 본인은. 하지만 법안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19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반발과 반론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임 중독의 과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질병으로 분류하게 되면 과잉 의료와 과잉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의 주요 골자였습니다. 게임만 콕 찍어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 영화, 만화, 연극, 음악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과몰입되면 부작용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모든 콘텐츠 몰입도. 근데 그런 것도 그럼 게임같이 그렇게 그 질병 코드 등재하는 것으로 나중에는 가자는 얘기인지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술이나 도박, 마약 중독처럼 게임도 질병으로 분류하고 관리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45.1%,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 반대한다는 응답이 36.1%로 찬성 쪽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WHO는 오는 20일 열리는 총회 안건 가운데 하나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지 여부를 상정하고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이는 국제적인 기준과 지침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WHO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 우리나라 게임업계와 의료계, 보험업계 등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